근데 이제 그렇게 그 심사자들에 대한 발주자 측의 이제 불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모자들도 심사자를 인정을 안 해요. 뭔가가 이제 이 뒤에 우리 자기네들이 모르는 뭔가 커넥션 같은 게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가는 건데 나는 그 심사를 하면서 한동안 그 처음에 내가 오미건 축에 있을 때의 그 이 설계 경기에 대한 심사자들은 대부분 다 교수였어요. 교수였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이제 많이 하니까 뭐 사회배려도 떠들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게 나와서 이제 실무 건축가들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처음에는 아마 할당제처럼 뭐 몇 퍼센트는 뭐 실무 건축가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교수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성의 최정상처럼 이제 인정이 되어서 뭐 교수가 이야기하면 다 믿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으니까. 그것도 정말 할 얘기 많죠. 그랬었는데 내가 교수가 막상 되어 보니까 교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런 심사위원 위촉이 왔을 때 자기 전공하고 관계가 없는 분야임에도 굳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대충 이해를 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교수가 되면 교수가 1년 동안에 해야 되는 뭐 논문을 한 편씩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논문 지도를 몇 편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업적에 대한 실적 뭐 이런 게 있죠. 있는데 거기에 이 대외 활동도 한 그게 들어가서 아마 심사위원이나 그 심의위원 같은 걸 한번 하면 그게 뭐 몇 점인가 그 점수로 계량이 돼.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심사위원 위촉에 오면 나 사양하는 그러니까 뭐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이상은 사양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 그 규정이 저는 뭐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왜 연구 실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일부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거론이 되는 게 뭐냐면 설계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초점이 뭐냐면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짜고 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시쳇말로 하면. 근데 저는 정말 더 큰 문제는 공정성 물론 공정해야죠. 뭐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성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저는 심사위원들의 안목 수준이라고 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 좋은 건축이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건축적인 안목이 있느냐. 저는 물론 흑백 논리로 뭐 교수들은 그런 거 못 본다. 이럴 수는 없죠. 당연히 교수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도 많고 안목 있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교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 다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그 A 대학의 B 교수가 어떤 논문의 주제로 박사가 됐는지 알려진 바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 무엇을 역사를 전공을 했는지, 뭐 건축 이론을 전공을 했는지, 건축 이론 중에서도 뭐 어떤 이론을 전공을 했는지도 아무도 몰라. 박사면 만사형통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조하는데 리베트 하나 가지고 박사를 딴대요. 응? 어떤 리베트를 쓸 거냐를 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박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능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마이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자기의 주전공이 있고 뭐 부전공까지 친다고 하더라도 주전공이 하나의 갈래일 거고
그렇다면 심사위원 위촉이 왔을 때 그 프로젝트의 성격이 어떤 거냐? 근데 그건 내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양하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까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를 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응모자들로 하여금 저 심사위원은 이러이런 면에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건축의 어떤 문법 같은 거는 이런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면 나는 응모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죠. 나하고는 건축적인 이 방법론이 다르니까. 네, 네. 라든가 하면서 응모자들도 심사위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 없이 이 학교에 계신 양반들에 대한 건축관이나 뭐 어떤 건축적인 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나하고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은 그나마 설계 실무도 경험을 하다가 뭐 어떻게 뜻한 바 있어서 학교로 옮겨간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양반들이 설계 작품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학에 가서도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자주 있어서 저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학부 나와가지고 대학원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냥 실무 경험 전혀 없이 그다음에 교수로 대학에 들어와 버리면 저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바깥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또 그걸 또 심사위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디다가 핀투를 맞추란 말이냐는 안 되고, 결국은 미리 찾아가서 선 좀 보이고 뭐 인사 좀 하고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공정하게 하느라고 음. 뺑뺑이를 돌려요. 이렇게 건축 추첨하듯이 뺑뺑이 돌려갖고 그래서 연락을 돌려요. 그래서 지금 어디 요즘 얼마 전에 뭐 어디 기사화된 데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성을 그러니까 확보하려고 온갖 그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축계에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건축사의 90%래요. 그렇죠. 90%가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우리들의 건축 세계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심사위원회 선정하고 뭐 또 다음에 밀실에서 심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결국 야기된 그런 문제라고. 저는 그 심사위원을 왜 홀수로 선정을 하잖아요. 뭐 5명, 7명, 9명. 이게 왜 동률이 나오면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로 동률이 나서 4대4가 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로 양측이 막 그건 논쟁이 붙는 거지. 열렬하게 논의를 하던가. 그게 사실은 다른 생각이 부닥쳐서 하나의 안으로 수렴되는, 그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떤 심사를 갔는데 심사위원 교수 한 분이, 그것도 원로 교수님이에요. 우리 논의하지 말고 그냥 패널만 보고 그냥 찍재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나보다는 한참 높으신 선배분인데 그 양반한테 한마디 했다가 그다음부터 완전히 찍혔어. 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나 이거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됐던 분이니까, 선생님, 저 판넬들 만드느라고 선생님 제자들이 수십 명이 며칠씩 밤을 샜어요. 근데 그걸 그냥 한눈에 이렇게 훑어보고 판넬 모양 좋으면 찍어주고 그냥 가시겠다고요?
그건 선생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유독 한판 내에 몰려 있었나 보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 했다가 저 건방진 놈, 뭐 저놈 뭐 누구야, 뭐 저거 저거 뭐 어디 있어, 뭐 하여튼 그래서 한번 그 혼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이 나는 교수들이 왜 그 권위라는 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교수의 권위가 제일 가장 쓸 거예요.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 네. 한 사람은 교직에 있고 우리는 한 사람은 다른 쪽은 현장에 있는 현직에 있다는 그 차이뿐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교수니까 나는 박사니까 뭐 당신들은 내 결정에 따라야 돼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에 정치하는 검사들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그 역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그 외국의 경우에도 심사위원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두 명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이 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현역 건축가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 양반들의 역할이 뭐냐면 굉장히 실무적으로 혹은 건축가들의 어떤 그 논리로 이게 방향이 흐를 때 꼭 아카데믹한 부분, 학술적인 부분, 혹은 역사적인 부분 이런 걸 일깨워주고 지적해주고 이걸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그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해야 되는 네. 그 역할을. 근데 와갖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컴퓨터 견적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나가고 이거 설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동선이 기획이 어쩌고 뭐, 이 칼라가 어쩌고 이러면 정말 기체말로 빡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꾸 내 경험을 얘기해서 그런데 어떤 심사장에서 구조 역학을 하는 교수가 막 이제 그 이야기를 심사하는데 이제 끼어들어서 잠깐요 지금 이렇게 디자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따 구조 이야기할 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구조하기 전에는 디자인 했었대. 그래서 자기도 디자인 안다는 거래. 그래서 아니 아마추어하고 프로페셔널하고는 이게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또 야단 맞았어. 그분도 나보다 선배인 교수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도 많아서 한동안 정말 심사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라도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어떤 그 해프닝이 생길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한동안 애를 좀 이제 심사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건 나도 심사위원도 했지만 심사위원보다도 응모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심사위원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응모하고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어쩌다 한번 붙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심사도 하고 응모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선수로 뛰기도 하고 심판관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골고루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이 안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기획된 바하고는 안 맞아라든가 뭐 하는 식의 이제 판단을 해가면서 나름 공정하게 한다고 나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또 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또 괘씸한 것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는데 나 같은 자세로 하는 경우가 주변에 이제 뭐 7명, 뭐 9명이 모여서 심사를 하다 보면 나 같은 부류가 한 두서너 명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 안 되는 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나와서 앉아있고 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이없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제 서울 강남 모 지역에 이제 제가 MP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뭐 심의의 당사자는 제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참관하느라고 가서 동석을 했어요.
발표를 하니까 어떤 한 심의위원이 갑자기 흥분을 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박스 아파트가 너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옆에 있는 그 설계 사무실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분 누구시오? 그랬더니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결국 그분도 한 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데 교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스 아파트가 너무 싫어요. 하는데 이거 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또 인정도 안 하고 공정성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심의의 이 판세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소위 로비로 가요. 뭐 이왕에 뭐 어느 안을 뽑으나 그 안이 어떤 뭐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뽑히는 게 아니라고 다들 이렇게 보는 그런 세태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심사위원들하고 사전 접촉을 해서 심사위원들하고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표를 받아서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심사위원들은 이제 뭐 사전 관리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고 설계 경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은 항상 심사에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심사위원회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 평소에 관리를 하는 인원들이 있죠. 큰 회사에서.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큰 회사들, 큰 설계 조직들이 거의 이제 그 설계 경기의 당선을 독식하는 그렇죠. 게 돼요. 네. 그렇게 한동안 쭉 되어 와서 내가 그 세종시 총괄할 때도 그랬고 부산시 총괄할 때도 처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그 설계 경기로 당선된 건물이 아니라 설계 회사를 물어보면 다 다섯 손가락 이내예요. 누구 하는 소위 메이저 설계 사무소들이 다 그 프로젝트들을 번갈아 가면서 아마 난 심하게 얘기하면 순번까지 짜가면서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오해가 생길 만큼 다 5개, 6개 정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10개가 안 돼요. 그 사무실들이 다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소형 사무실들은 더군다나 참여할 기회가 없게 되고 해봐야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한동안은 또 대형 사무소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위주로 설계 경기에 그렇죠.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설계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을 하면 이 대형 사무실에서 작은 동센터 같은 그런 규모의 100평, 200평 되는 건물에까지도 마구 내려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대형 사무실에 있는 후배한테 너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전망으로라도 흘지 않으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들 해버리니까 점점 더 소형 사무실들은 깔아앉아 버리고 대형 사무실들만 이상하게 떠 있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는. 저도 뭐 그런 대형 회사를 옹호하자는 입장은 아닌데 거기는 거기내로 네, 할 일이 있는 거죠. 저도 이 몇몇 큰 회사들의 CEO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부터 좀 나서서 그런 거 안 하기로 하자. 너희 담합 같은 거 잘하지 않냐? 그런 걸로 한번 담합을 해서 공정한 거를 너희부터 한번 보여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 밑에 식솔들 얼마나 많아요. 수백 명 되는 직원들이 정말로 존폐가 갈리는 건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정부나 어떤 시스템의 잘못이 아닌가? 뭐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런 그게 공정성이 근데 공정성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거는 뭐 만대로 사법기관이 뭐 알아서 해서 하든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나는 공정성은 그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네, 그걸 네. 룰을 지키고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울어진 배같이 돼 있는 상태가 뭐냐면 거기에 이 발주자들도 한몫하는 게 발주자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하려고 하는 설계 경기가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찾자는 아이디어를 구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설계 지침서에 그 제출이 요구되는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그 투시도 뭐 이런 거 쭉 나오다가 그 뒤에 보면 구조 계획서, 설비 계획서, 뭐 무슨 계획서, 무슨 토목, 뭐 별의별 계획서까지 다 나와서 그 설계 보고서를 설계 설명서를 만들면 A3 사이즈로 한 이만큼 두꺼운 한 4, 50페이지, 뭐 심지어는 100페이지가 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심사장에 가면 그거 붙여보는 사람은 없어. 그냥 구색 갖추기 용으로 그걸 하는데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면 미리 사전 배포는 할 거예요. 며칠 전에. 사전 배포하는데 나한테 와도 나도 그거 안 봐. 난 관심 없는데 아이디어가 뭔가만 보면 되는데 아이디어를 찾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구조도 도면에 단면에 다 보면 보이잖아. 따로 안 써줘도 되고 그다음에 설비 방법은 이거는 나중에 정해도 되는 거고 전체 디자인을 먼저 프린시플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서브는 그 나머지 보충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엔지니어링 하는 듯한 그런 도면까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대형 사무실에서는 그 맨파워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내 요구되는 시간 안에. 근데 이거는 한정된 시간 안에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트리에형 사무실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 만들어요. 운동장은 이제 점점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기울어지고 대형 사무실에 독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괄로 있었던 때는 그 설계 설명서를 A3 10장으로 정해버렸어. 필요 없는 건 내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부산에 있는 아트리에 사무실들이 응모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응? 그렇게 해서 진짜로 또 걔네들이 뽑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 발주자든 응모자든 심사자든 다 이번 이 설계 경기의 그 목표가 아이디어를 그 디자인의 어떤 원칙 같은 거를 결정하는 그 컴피티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구체성이 있느냐.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북구 쪽에 무슨 회관을 하나 하는 거를 이제 컴피티션을 했는데 어떤 그 언덕에다가 짓는 거였어. 언덕에다 짓는 건데 그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거기서 실무를 하고 있는 한국 친구가 안을 하나 냈는데 산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거기다 이렇게 경사지게 올리는 그런 안을 냈어요. 근데 안이 좋아. 굉장히 좋아. 다른 친구들은 다 절개해서 땅을 드러내고 거기다 갖다 끼우는 거를 걔는 땅을 타고 올라가는 걸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안을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모 대학 교수였던 심사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주차장법이 틀렸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실무를 하고 있는 친구니까 한국의 주차장법은 모르고 그냥 도로에다가 쭉 붙여서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땅을 파면 얼마든지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보면 이런 땅을 깎지 않고 땅을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안으로 가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때 그런 법적인 문제는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반대하는 그 심사위원회 아니 뭐냐면 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올림픽에서 누구는 스테로이드 먹고 뛰고 누구는 그냥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법규 무시하고. 고시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심사위원들의 역할은 이 안에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그럼요. 이 안이 만들어졌을 때까지를 생각을 하고 이 만드는 과정까지를 생각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된다면 그 프린시플은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나한테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100점짜리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까라고 이렇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설계 경기라고 하면 나는 150점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내려가면 난 200점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거가 정말 그렇지. 실현 가능한 가능성인지를 판단해서 그걸 키워줘야 되는 거죠. 100점 만점을 받는 거를 가려내는 게 아니고.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일단 아웃풋을 정말 필요한 것만 설계의 아이디어만 볼 수 있는 쪽으로 그걸 이렇게 이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안이 뽑혔어요. 어떤 하나가 이제 당선이 됐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은 그 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그 안이 뽑혔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현실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안을 뽑아준 그 심사위원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뽑아줬으니까 그걸로 끝. 아까 그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그 안을 유골 선생의 그 안을 뽑았던 심사위원들이 그 결과에 대한 디펜스를 아무도 안 해줬었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3단체 장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우씨 뭐 그런 거 갖고 그래라고 하는 말조차도 안 하고 나까지 욕 먹을 것 같아 막 이런 거고.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산시 총괄을 하면서 어떤 것까지 제안했었냐면 심사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한테 끝까지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팔로우를 해라. 따라가서 만약에 보나마나 이 발주처에서 이제 안을 이제 받으면 그 이제 건설본부로 넘길 거 아니에요. 건설본부로 넘기면 거기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 실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임기가 끝나. 불행한 일이고. 따라가서 하면 거기 건설본부장이라든지 그 밑에 뭐 공무과장이니 뭐니 하는 소위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재료 이거 바꾸고 뭐 어쩌고 하는 식의 이제 설계 변경 요구들이 쫙 와요. 그럼 그거를 이 설계자는 갑과 을이잖아. 갑과 을에서 을이잖아. 그러면 디펜스를 못해. 그럼 결국 걔네들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결과 완성된 안은 그냥 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건물 하나 또 서요. 근데 그거를 뽑아준 또 교수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교수라 그러면 또 껍벅 일단 접어주잖아. 그런 사람이 뒤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어떻게 돼가는지 진행을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다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나는 연임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완성을 못 봤는데 뭐 그런 식의 것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심사위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라는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사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9명, 뭐 7명, 아주 작은 5명 이하로 내려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또 홀수라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동점이 됐을 때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런 건데. 그 중우정치죠. 뒤에 숨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에 숨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누가 막 이제 그 불평 불만을 할 때, 아, 나는 당신 거 좋다 그랬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이 다른 거 뽑았는데 어떻게? 라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최저표를 뭐 공개하기도 하고 또 뭐 별 난리를 다쳤지만 그런 것들을 누가 제대로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한 거여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생각했었던 궁여지책이 뭐였느냐 하면 심사위원을 최소화해서 3명 정도로 내리거나 그러니까 익명성이 안 생기게끔 하거나 더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의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그렇죠, 그렇죠, 하면 그 심사위원은 오롯이 자격으로 책임져야 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김희철 선생님이 심사위원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좋지 않아도 김 선생님이 저하고 친분 때문에 저를 뽑을까요? 절대 안 그러고. 그렇게 못해. 김 선생님의 명예가 달린 건데. 내 명예가 달렸고 그다음에 보는 눈이 근데 저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가 돼버리면 그건 낙인 찍히는 거예요. 뭐 물론 오히려 제가 오히려 스스로 알아서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와야지 그럴 때는. 근데 또 반대로 예. 김인철이라는 내가 예를 들어 좀 이상하긴 한데 김인철이 건축가는 이래. 응? 근데 나는 거기에 동조해. 라고 하면 안을 낼 거야. 안을 그렇죠, 내는데 그렇죠. 응. 근데 아이씨 나는 해체주의인데 아니면은 뭐 포스트 모던인데 김인철이처럼 이렇게 고리타는 건축은 안 해. 그러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김희철 선생님이 뭐 해체주의라고 뭐 배척하고 저건 아니라고 그때가 가장 그러시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스타일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건축은 테니까. 취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음 또 쪽지에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이게 심사위원을 한 사람 정도로 뽑으려면 그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됐건 아니면 발주처 측의 뭐 담당 국장이건 뭐 시작이 됐건 간에 건축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안목이 없으면 못 뽑아요. 어떻게 누구를 마음대로 길거리다가 광고를 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친하다고 이렇게 뽑아주면은 그것도 또 난리 나고. 명예 손상 그러니까 배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사회적인 이 기반 수준이 일정할 정도에 올라와 있어야 그 가능한 방법이라서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심사위원들이 익명의 뒤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장치가 있는 이상은 공정성은 확보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느냐 하면 심사 과정을 밀실이 아니라 광장으로 가지고 나오자. 그래서 온 심사 과정을 다 공개를 하는데 그전에도 공개 심사는 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자 1번 응모자가 PT를 해요. 하면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대기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 그 어떤 PT를 하는지도 몰라. 깜깜이로 듣고 1번 가고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가고 나면 2번이 나와서 하고 또 가고 하는 식으로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1, 2, 3, 4, 5번이 다 나와서 자기 라이벌 간의 네. PT를 들어. 네.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 그 응모자들이 당선자 뽑아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 네. 제일 많이 고민했으니까. 네. 자기네들 보면서 실제로 표를 줘요? 아니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정한다니까. 저 안이 내한보다 낫다라든가. 응?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쟤는 저렇게 풀었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막 질의응답하는 것도 같이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든가 심사위원들이 저 안은 이렇게 읽어주는구나 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그렇겠네요.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당선자가 뽑히면 다들 박수 쳐주고 악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안 좋은 경우를 봤나 보죠.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정말 회개한 소리를 하는 분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뭐 저런 거를 지적을 하나 싶은 생각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도태가 자기들이 돼야죠. 도태가 돼요. 네. 도태가 되는데 저는 그러면 음. 정말로 누구를 딱 한 사람을 그 심사위원 뭐 이렇게 구성하는 그 어떤 장으로 뽑기 그렇다면 정말로 그 국가기관에서 그 사람을 임명을 하면 뭐 예를 들면 김 선생님은 그럼 뭐 또 독재가 되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정 안 되면 음. 김 선생님 있고 뭐 다른 선생님 있고 몇 분을 이렇게 뽑아서 열댓 명을 예, 뽑아놓고.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공공 그 프로젝트가 다 건축적인 막 휘황찬란한 성과를 기대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나 같으면 그거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시공 그 효율성을 따지는 데도 있고 어디는 굉장히 제한된 예산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성격에 따라서 이번에는 총괄을 이분을 맡기자. 이번에는 이분을 맡기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도 응모하고 싶은데. 그렇죠. 나도 작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판에서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놓으면 그러면 뽑아놓으면 또 실무를 못하잖아. 그러면 일단 난 실무하고 싶은데. 이게 실무할래? 번갈아 가시면 되죠. 뭐. 그러면 또 이제 다들 뭐 쟤는 그 심사위원도 하고 실무도 하니까 심사위원들하고 다 또 뭐 통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맑게 보고 또 그 일반인들이 그 뽑힌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응?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친분 관계나 네트워크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번에 좋은 안이 뽑혔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거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화적 축제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문화적인 그 축적이 이렇게 쭉쭉 돼 있어가지고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적이 되어서 그게 축제가 축제가 돼요.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바탕 없이 그런 그 기초 없이 축제는 안 만들어져.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심사위원들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 안목이 그게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 정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주변 애들 보면 또 우리 그 후배들이나 젊은 친구들 중에 물론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건축계 스스로가 우리의 입지를 이렇게 다져주지 못하고 있어. 우선 뭐 생계형의 이제 그런 건축가들도 많을 테니까 먹고 사니까 우선 급하니까 일부터 만들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기에 급급해서 뭐 이런 차원의 일까지는 난 관계 없어라고 이제 가버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그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차원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공통의식, 그러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우리 스스로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가 그 사회 분위기를 욕하고 공무원들의 게으름을 뭐 탓하고 또 뭐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몰상식을 탓하고 뭐 공사기간이 어떻고 뭐 예산이 어떻고라고 탓을 하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타개해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있다고 봐. 대부분 다 현실하고 타협하고 그 타협한 걸로 그냥 자기 인생이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그 하기 좋은 말로 우리 다 같이 애써 봅시다, 노력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올바른 지도자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 등장을 한다면 그 위에서부터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지도자, 뭐 요번 지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대를 바꿔가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실 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그 바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난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 그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원로를 별로 인정을 안 해. 깎아내리기 바쁘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누군가가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내가 정말 재미난 경험한 게 그 중앙대학에 있을 때 65세가 정년이라고 그래서 정년됐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좀 아쉬워서 내가 아쉽다는 게 교수질 더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9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잖아. 그 결과를 보려는 걸 나는 어디다가 기준을 뒀느냐면 내 수업을 들은 친구가 뭐 교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와서 강사 정도 될 수 있는 응? 그러면 뭐 대학원까지 하고 나서 뭐 조금 건축사도 하고 하면 실무 좀 하고 나면 뭐 한 7, 8년 후면은 와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9년 있고 난 다음에 뭐 한 2, 3년 있으면 3, 4년 더 있으면 뭐 제자를 하나 강사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9년 만에 끝나니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9년 좀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건축가를 만드는 교육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감이 잡히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재단 내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더 하시지 그래요. 그래. 응. 방법이 있나 보죠. 아니 더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특임 교수를 하면 특임 교수를 네. 하면 70세까지 5년을 더 할 수 있고 그 학과에 교수 TO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연구실도 주고 강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왜안 조건 되겠어요? 학과의 상신을 받아봐야 된다. 아, 그래서 그런 길이 있었군요. 하고서는 학과에 가서 야 저기 여러분 교수님들 지금 재단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과에서 상신을 해주면 5년을 더 연장해 준대. 학교 교수 티어하고도 관계없대. 그랬더니 다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저 사람 왜 저러지? 때가 되면 비껴줘야지. 나는 학교에서 내가 뭐 가장 뭐 고참 교수다, 원로 교수다라고 해가지고 그 후배 교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고 난 그냥 내 그것만 해왔으니까 내가 무슨 뭐 꼰대질 한 적도 없는데 몰라. 본인들은 그렇게 꼰대라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길래 그럼 좋아. 뭐 당신들 원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 뭐 구차스럽게 더 버텨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난 가겠어. 가는데 대신에 앞으로 중앙대학에서 나를 부르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다음 학기 강의 안 하실 거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명예교수가 되려면 20년을 근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명예교수도 안 돼. 그러면 강사로 나를 나오라고? 전임 교수였던 사람한테? 그런 거죠. 응. 난 강사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둬버려서 그래서 중앙대학에는 그 다음에는 날 부르지도 않고 내가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어. 일단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원로를 만들어주고 그 원로를 잘 이용을 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에 손진 씨가 심사위원회 많이 나가더라고. 또 왜 나는 안 부르지? 그게 또 불만이시군요. 아니, 한물 간 거야. 안 그래? 손진 씨도 뭐 여러 물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손진도 곧 갈 거야, 이제. 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는 그건 또뭐 당연한 거고, 네,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늙어가서 이제 아웃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만큼 갔으니까 이제 비껴 하는 식으로 그게 돼버리면, 그쵸? 아니, 난 뭐, 그런데 안 가도 내가 할 일 많으니까 아쉬울 건 없지만, 지금 뭐 주변에 보면, 이게 특히 왜 클라이언트들이 빠지잖아. 나이 들면 클라이언트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가는 정년이 없다고 배웠는데, 정년이 와. 언제 정년이 오냐면, 클라이언트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클라이언트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건축가 만나면 되게 거북해. 그런가요? 응?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응? 나이도 뭐 있어 보이고 연륜도 자기보다 많아 보이고 그러면 이 경매를 해야 되는 대상이 돼 버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에 나는 아주 젊은 30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아주 좋아. 그 친구는 나를 충분히 존경하고 나는 그 친구를 충분히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내가 대학을 갔던 이유도 그래서 갔다. 오늘 뭐 설계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두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경우라도 거의 아마 대동소이한 그런 프로세스였고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총괄건축가나 서울시 공공 그 건축가 같은 걸 하면서 이 심사하는 이 제도를 이렇게 폼을 좀 바꿔 보기도 하고 그래도 또 좋은 효과도 얻고 그래서 그럼 이런 풍토가 된다면 나도 이제 응모자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부산시 총괄건축가 끝난 다음에 3번의 응모를 했었는데 2등 한 번 하고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2등 한 것도 놀라우신데. 그럼 대단한 거죠. 했는데 그 심사장에 이제 단지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심사 공개 프레젠테이션 들어갔는데 내 동료 건축가의 아들이 심사위원으로 왔고 그다음에 응모자 중에 내 제자가 나랑 경쟁자가 돼 있더라고.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건데 걔네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네.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일이 아닌데. 서로 나 선생님 이겼다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거 한 건데 또 그러고 또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또 거북해하고 뭐라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그런 거. 나는 계급장 띄고 나왔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럼 뭐 1등을 드렸어야지.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나라의 장유유서라고 하는 유교적인 윤리관이 아직도 이제 우리 바탕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괜히 노욕을 부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가 발전을 하려면 이 설계 경기의 프로세스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 세계에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구 하나 나서서 앞에서 깃발을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가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했었던 굉장히 씁쓸한 경험은 내가 하는 심사에 응모한 어떤 분이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었는데 이 양반도 그 총괄건축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너 자네까지 이러면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끝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어떤 그 작품으로 승부하지 않고 어떤 네트워크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건축계에 뿌려져 있는 마약 같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유혹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계 경기에 대해서 김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입장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좀 특히 거북하셨을 만한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인류의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 세대가 이렇게 불씨를 키워서 잘 키우고 예쁘게 키워진 횃불을 다음 세대에 건네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 건축을 들여다보면 불쏘시개들하고 좋은 재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불길이 죽어가면 어떡하나. 다음 세대에 넘겨줄 이 횃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런 높아심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 100%다 일방적으로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목조목 한번 과정을 한번 다 우리 같이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